부대 식당에서 여군에게 남자 다 먹고 먹어라며 식판을 짓밟은 대대장, 그 여군의 어깨에 달린 별 2개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그의 군 생활이 끝장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화천. 북의 심장을 겨누는 최전선. 대한민국 육군의 상징과도 같은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의 위용은 그 이름만으로도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었다. 그러나 가장 견고해 보이는 성벽 안에도 그림자는 들이우는 법. 칠성부대 예하의 맹호대대는 유독 그 그림자가 짙었다. 대대장 황보태산 중령.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동시에 움직이는 화석이었다. 뼛속까지 군인인 그는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는 말을 신념처럼 여기며 살았다. 그의 기준에서 군대다움이란 철저한 상명하복, 강인한 남성성,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의 배제를 의미했다. 그에게 여군은 전투력을 갉아먹는 이물질이자 군의 엄격한 규율을 흐트러뜨리는 배려의 대상일 뿐이었다. 여자들이란. 황보 중령의 고함 소리가 대대 식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점심시간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오아린 소위와 몇몇 여군 부사관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전투는 체력이다. 사내 놈들이 먼저 든든하게 배를 채워야 유사시에 총이라도 한 번 더 들지. 너희는 뭐하는 놈들이기에 사내들 앞을 가로막고 서 있나? 전부 줄 맨 뒤로 빠져. 사내들 식사 끝나면 그때 배식 받도록. 명백한 차별이자 모욕이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황보태산 중령의 맹호대대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오아린 소위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발걸음을 뒤로 옮겼다.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곳에서 눈물은 나약함의 증표일 뿐이었다. 식판을 든 남자 장병들은 애써 그들의 시선을 외면하며 묵묵히 제 갈 길을 갔다. 동정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태산이라는 거대한 산맥에 맞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황보 중령은 만족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식당 중앙에 놓인 지휘관석에 앉았다. 그의 식탁에는 다른 병사들과는 격이 다른 반찬들이 몇 가지 더 올라와 있었다. 그가 수저를 들자 비로소 식당 전체에 식사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첫 음을 시작한 것과 같았다. 그날 오후 대대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신임 사단장이 부대 초도 순시의 일환으로 내일 맹호대대를 불시에 방문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대대 주임원사가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지만 황보 중령은 코웃음 쳤다. 호들갑 떨 것 없다. 사단장이 별건가? 어차피 육사 선배님들 중 한 분이겠지. 늘 하던 대로 보이는 것만 번지르르하게 준비해둬.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하지만 중령님, 이번 신임 사단장님은 알아. 깐깐하기로 소문난 분이라는 거. 그래도 결국 다 똑같아. 우리 맹호대대의 늠름한 기상 한번 보여주면 역시 황보태산이야 하고 흡족해하며 돌아갈 걸세.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수많은 사단장을 겪어왔다. 그들은 대부분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현상 유지를 택했고 황보태산 같은 확실한 부하를 신임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다음 날 약속된 시간이 되자 사단 사령부에서 출발한 지휘 차량이 위병소를 통과했다. 황보 중령은 대대 본부 앞에서 가장 늠름한 장교 몇 명을 골라 도열시킨 채 사단장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지휘 차량에서는 운전병과 수행 장교 한 명만 내릴 뿐이었다. 수행 장교인 나선우 대위가 황보 중령에게 다가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단장님께서는 부대 시설을 조용히 둘러보시길 원하십니다. 대대장님께서는 하던 업무를 계속 보고 계시면 사단장님께서 따로 찾으실 겁니다. 황보 중령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건 또 무슨 해괴한 방식인가.
그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했다. 사단장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미 부대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황보 중령은 어이가 없었다. 지휘관에 대한 예의도 군대의 격식도 무시한 처사였다. 그는 투덜거리며 대대 본부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떤 작자인지 몰라도 시작부터 아주 싹수가 노랗군. 그 시각 서지수 소장은 전투복 차림의 계급장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야전 상의를 걸친 채 마치 외부에서 파견 나온 장교처럼 대대 곳곳을 조용히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는 의장대처럼 도열한 장병들이나 번쩍거리게 닦아놓은 복도가 아닌 가장 후미진 곳, 병사들의 생활관과 창고 그리고 어제 차별이 벌어졌던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때마침 점심시간이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황보태산 중령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충실히 이행되고 있었다. 여군들은 식당 한쪽 구석에서 남자 장병들이 식사를 마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체념과 무력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서지수는 그들 곁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그녀의 등장에 여군들이 잠시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계급을 알아차리지 못하고는 이내 고개를 숙였다. 왜 식사하지 않고 여기에 서 있습니까? 서지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오아린 소위가 대표로 망설이며 대답했다. 저희는 대대장님 지시로 다른 장병들 식사가 끝난 후에 배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군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서지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녀가 군 생활 내내 싸워왔던 그러나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거대한 악습의 민낯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우렁찬 발소리와 함께 황보태산 중령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낯선 여군이 자신의 규칙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심기가 뒤틀렸다. 더군다나 그녀의 평범한 행색은 그의 눈에 만만하게 보였다. 그는 서지수가 신임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저 부대를 방문한 영관급 여군 장교이거나 사단 직할 때의 실무자 정도로 생각했다. 어느 부대 소속인데 남의 부대 식당에서 소란인가? 황보 중령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를 장악했다. 모든 소음이 멎고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나는 이 부대 장병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서지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황보 중령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내가 뭔데 감히 맹호대대의 일에 참견이야. 여기는 군대다. 여자가 나약한 소리나 하며 끼어들 곳이 아니란 말이다. 당장 배식줄에서 나와. 그리고 저기 여자들. 내가 남자들 다 먹고 먹으라고 했을 텐데. 왜 외부인과 잡담을 하며 규율을 어기고 있나? 그는 서지수의 어깨를 손으로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다. 그리고 당신 보아하니 계급도 나보다 한참 아래인 것 같은데 상급자에 대한 예의는 어디서 배워먹었나? 당장 관등 성명되지 못해. 식당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오아린 소위를 비롯한 여군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저러다 저 장교가 큰일이라도 당하는 게 아닐까 모두가 숨을 죽였다. 서지수는 자신을 밀친 황보 중령의 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러나 모든 이의 귀에 똑똑히 박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7보병사단 신임 사단장 소장 서지수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식당 입구에 서 있던 나선우 대위가 칼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황보태산 중령의 손이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서지수의 어깨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의 눈이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누구에게 폭언을 퍼부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식당 안의 모든 장병들이 경직된 자세로 굳어버렸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빛나는 두 개의 별. 칠성부대를 이끄는 새로운 지휘관. 그리고 여자. 황보태산의 태산 같던 자존심과 권위가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여자라는 존재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정적. 맹호대대 식당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수백 명의 장병들이 숨쉬는 법조차 잊은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명은 방금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남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 세계를 무너뜨린 여자였다. 황보태산 중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사색이 된 얼굴이 경련하듯 떨렸다. 소장 서지수 사단장? 그의 뇌는 그 단어들을 조합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그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무궁화 두 개, 빛나는 별이 그의 망막을 태울 듯이 파고들었다. 서지수 소장은 그를 향해 어떤 질책이나 분노도 터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를 지나쳐 굳어있는 오아린 소위와 여군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냉철함 대신 따뜻하고 단단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군인입니다. 성별 이전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동등한 전사입니다. 군인에게 식사는 휴식이자 다음 임무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 권리를 빼앗는 것은 전우의 총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직접 배식대로 걸어가 식판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오아린 소위의 손에 쥐어주었다. 먼저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대의 모든 장병은 남녀 구분 없이, 계급 구분 없이 온 순서대로 배식을 받습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지시입니다. 오아린 소위는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받아들었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위해 억압받던 모두를 위해 거대한 벽에 맞서준 사단장의 모습은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 보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식판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나약함의 증표가 아니었다.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었다. 서지수 소장은 자신도 식판을 들고 여군들이 앉으려 했던 구석진 자리가 아닌 식당 가장 중앙 황보태산 중령이 늘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나선우 대위에게 지시했다. 나 대위 대대장님을 내 집무실로 오시라고 전하게. 대대 본부 가장 큰 방이겠지.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황보 중령은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부하들이 그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그의 권위가 어떻게 땅에 떨어졌는지 그 모든 것이 치욕스러웠다. 그는 기계적으로 발걸음을 옮겨 식당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수백 명의 장병들이 조심스럽게 배식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와 여자가 선임과 후임이 한 줄에 서서 음식을 담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맹호대대에서는 처음 보는 풍경이었다. 대대장실. 황보태산의 성역이자 왕국이었던 그곳에 이제는 서지수 소장이 주인이 되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화려한 명패와 불필요한 장식들을 한쪽으로 치워버렸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황보 중령은 차렷 자세로 서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앉으시죠, 황보 중령. 서지수의 허락에 그는 마지못해 소파 끝에 엉덩이를 걸쳤다.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중령이 여군들을 차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근본적인 것을 보러 왔습니다. 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맹호대대의 연병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중령의 부대는 겉보기에 완벽합니다. 연병장에는 잡초 하나 없고 모든 물건은 각이 잡혀 있습니다. 보고서의 숫자는 항상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죠. 하지만 나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봅니다, 중령.
그녀는 다시 황보 중령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검사의 그것처럼 날카로웠다. 지난 1년간 맹호대대에서 발생한 고충 처리 건수는 사단 전체 최하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불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만을 말할 수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병사들의 휴가 신청률은 가장 낮고 간부들의 전출 희망률은 가장 높습니다. 훈련 성과는 좋지만 부상자 발생률 역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건 강한 부대가 아닙니다. 이건 부서지기 직전의 유리잔 같은 부대입니다. 그녀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황보 중령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자신의 방식이 최고라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부하들의 고통과 희생은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당연한 대가라고 여겼다. 중령, 당신은 부대를 지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집으로 부대를 억압한 겁니다. 당신의 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오직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부속품만 보였던 겁니다. 여군 차별은 그 썩어빠진 리더십이 만들어낸 수많은 문제점 중 하나일 뿐입니다. 황보 중령은 반박하고 싶었다. 억울했다. 자신은 누구보다 부대를 사랑했고 국가에 충성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서지수 사단장이 제시하는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사단장님, 저는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서지수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나는 중령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진정한 군인으로서 명예를 회복할 기회 말입니다. 보직 해임은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저는 그런 미봉책을 쓰지 않습니다. 썩은 뿌리는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토양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들었다. 일주일 후 사단 전체 부대를 대상으로 전투준비 태세 검열을 실시합니다. 외부 기관의 참관 하에 어떤 사전 통보나 시나리오도 없이 가장 공정하고 혹독한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특히 맹호대대는 제가 직접 검열 단장을 맡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요소를 샅샅이 확인할 겁니다. 황보 중령의 눈이 커졌다. 일주일.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그는 늘 형식적인 검열에 대비해왔다. 보이는 곳만 치우고 서류상의 숫자만 맞춰왔다. 하지만 전면적인 불시 검열은 그의 부대가 가진 모든 치부를 드러낼 것이 분명했다. 만약 이 검열에서 중령이 당신의 부대가 정말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부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면 오늘의 일은 내 선에서 묻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서지수는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만약 검열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군 생활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중령. 당신이 그토록 신봉하던 강함을 스스로 증명할 기회입니다. 당신의 방식이 정말 옳았는지 아니면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독선이었는지 당신의 부하들 앞에서 그리고 나 앞에서 증명해 보이십시오. 황보태산 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등은 땀으로 축축했다. 이것은 단순한 검열이 아니었다. 자신의 군인 인생 전부를 건 거대한 도박이었다. 굴욕감,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맹호대대의 진정한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서지수 소장이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번 검열을 통해 자신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오히려 더 우월함을 증명해 보이리라 다짐했다. 황보태산 중령이 떠나고 방 안에 홀로 남은 서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황보 중령 같은 인물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이번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 어떤 무리수를 둘지, 그 과정에서 병사들이 얼마나 더 고통받을지,
모든 것이 불보듯 훤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알고 있었다.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창한 폭약이 아니라 바위 틈을 파고드는 작은 물줄기라는 것을. 오늘 그녀가 맹호대대에 던진 조약돌 하나가 태산이라는 견고한 성체의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냈음을. 이제 그 균열을 어떻게 파고들어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것인가.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지수 사단장의 선전포고는 맹호대대 전체를 뒤흔들었다. 황보태산 중령은 대대장실로 돌아오자마자 분노와 치욕으로 이성을 잃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감히 계집 따위가.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지수 사단장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아닌 여자 지휘관의 감정적이고 부당한 공격으로 치부했다. 전 간부 집합. 황보 중령의 불호령이 방송을 통해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대대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작전회의실에 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긴장이 역력했다. 식당에서 벌어진 일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황보 중령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모두 들었을 거다. 일주일 뒤 사단 전투준비태세 검열이 있다. 신임 사단장이 우리 대대를 본보기로 삼아 아주 작정하고 조지려 하고 있다. 그는 검열이라는 단어 대신 조진다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간부들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이것은 단순히 검열이 아니다. 이것은 맹호대대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전쟁이다.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란 말이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일부 간부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 중 다수는 황보 중령의 방식에 불만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우리라는 의식에 묶여 있었다. 지금부터 대대는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전 장병 휴가 및 외출, 외박은 전면 통제한다. 일과 시간 이후에도 전원부대에 남아 검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우렁찬 대답이 회의실을 울렸지만 그 속에는 자포자기와 불안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황보 중령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이번 검열의 핵심은 장비 가동률과 물자 현황이다. 서류상으로 완벽해야 한다. 단 하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 각 부서장은 책임지고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 오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가 완벽하게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자 군수과장과 정비반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맹호대대의 장비와 물자는 서류상의 수치와 실제 현황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었다. 잦은 고강도 훈련과 부실한 보급으로 인해 가동 불가능한 장비가 수두룩했고 사라진 물자도 상당했다. 지금까지는 상급 부대와 짜고 치는 형식적인 검열이었기에 서류만으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회의가 끝나고 황보 중령은 군수과장인 최대현 대위를 따로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최 대위. 창고에 있는 폐기 대상 치장 물자들 아직 처리 안 했지? 예, 그렇습니다. 절차에 따라 곧 폐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걸로 돌려막아. 부족한 물자들, 폐기품으로 숫자 채우고 가동 안 되는 장비들은 멀쩡한 장비에서 부품 빼다가 일시적으로만 움직이게 만들어. 검열단이 눈으로 확인할 때 그때만 정상적으로 보이면 되는 거야. 최 대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군 기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었다. 중령님, 그것은 토달지 마. 황보 중령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건 우리 모두의 목이 달린 문제야. 나 하나 죽는 걸로 끝나면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무너지면 당신들도 무사할 것 같아? 저 신출내기 여사단장 밑에서 온갖 모욕 다 당하며 군 생활하고 싶어?
이건 우리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시키는 대로 해. 최대현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부당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거역할 용기가 없었다. 황보 중령의 말대로 그의 몰락은 대대 간부 전체의 연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결국 그는 침묵으로 긍정의 뜻을 표했다. 그날 밤부터 맹호대대는 거대한 거짓의 성을 쌓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녹슨 장비를 닦고 페인트 칠을 했으며 간부들은 밤새도록 서류를 조작하고 숫자를 맞추는데 혈안이 되었다. 부대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듯 분주했지만 그들이 맞서 싸우는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부의 진실이었다. 오아린 소위는 이 모든 과정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사단장이 던진 기회가 이런 식으로 변질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병사들의 얼굴에서는 생기가 사라지고 피로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부대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를 아름다운 포장지로 감싸는 것에 불과했다. 며칠 후 오소위는 깊은 밤 정비고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이끌려 그곳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 아래 정비 반장과 병사 몇 명이 K200 장갑차의 엔진을 분해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멀쩡한 다른 장갑차의 부품을 떼어내 움직이지 않는 장갑차에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었다. 반장님, 이렇게 하면 검열대는 잠시 움직일지 몰라도 실제 기동 시에는 엔진이 과열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젊은 정비병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닥치고 시키는 일이나 해. 위에서 까라면 까는 거야, 이놈아. 괜한 소리 했다가 다 같이 죽고 싶어? 정비 반장의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소위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 조작을 넘어 병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그녀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 사실을 내부에 고발해야 하는가? 하지만 그 결과는 뻔했다. 황보 중령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 군 생활이 끝장날 것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것이 분명했다. 그때 식당에서 자신에게 식판을 건네주던 서지수 사단장의 단단한 눈빛이 떠올랐다. 군인에게 식사는 휴식이자 다음 임무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지금 맹호대대가 하고 있는 일은 병사들에게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권리마저 빼앗는 행위였다. 다음 날 오아린 소위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단장에게 직접 연결되는 소통 신문고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사단장님께, 저는 맹호대대 소속 장병입니다. 현재 저희 부대는 사단 전투준비 태세 검열을 앞두고 심각한 기만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동 불가능한 장비의 부품을 돌려 막고 폐기 대상 물자를 정상 물자인 것처럼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검열 대비를 넘어 장병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부디 사단장님께서 이 거짓된 성벽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바로잡아 주시길 간청합니다. 메일을 보내는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과 전우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한편 사단장실의 서지수 소장은 맹호대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선 후 대위를 통해 대대 내부의 분위기를 은밀히 보고받고 있었다. 사단장님 예상대로입니다. 황보 중령은 전 장병의 휴가를 통제하고 무리한 작업으로 검열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류 조작과 장비 돌려막기에 대한 소문이 파다합니다. 서지수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럴 줄 알았네. 태사는 쉽게 변하지 않지. 아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야만 하는 산일지도 모르겠군. 그녀는 황보 중령이 전공법이 아닌
꼼수와 기만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할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에게 주었던 기회는 그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게 만들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기도 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컴퓨터에 소통신문고 알림이 떴다. 맹호대대에서 온 익명의 제보. 서지수는 메일을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메일의 내용은 나 대위의 보고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심각했다. 나 대위 즉시 감찰부의 지시에서 내일 새벽 해가 뜨기 전에 맹호대대의 모든 장비와 물자 현황을 불시에 동결하고 실태 파악에 착수하도록 하게. 단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영내를 벗어나거나 출입할 수 없도록 위병소를 완벽히 차단해야 해. 황보 중령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단 1분도 주어선 안 돼. 알겠습니다. 서지수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거짓된 성벽은 아무리 높고 견고하게 쌓아도 진실이라는 작은 빗줄기 하나를 막을 수 없는 법이다. 내일 아침 맹호대대에 떠오를 태양은 황보태산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허물고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화천의 산하를 집어삼킨 새벽. 맹호대대 위병소의 초병들은 졸음과 싸우며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때 지축을 울리는 듯한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전조등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다. 사단 감찰부 헌병대 그리고 각 처부의 전문 검열관들로 구성된 수십 대의 군용 차량이 순식간에 위병소를 포위했다. 전원 하차. 지금 이 순간부로 맹호대대 영내의 모든 인원과 물자는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동결된다. 위병소 근무자는 통신 장비를 제외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검열단의 지시에 따르라. 감찰부장 박성진 대령의 칼날 같은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어리둥절한 초병들이 무슨 영문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검열단은 일사불란하게 부대 내부로 진입하여 주요 시설들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대대본부, 무기고, 정비고, 각 중대 막사까지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부대 전체가 거대한 통제구역으로 변해버렸다. 같은 시각 황보태산 중령은 관사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일주일간의 위장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한 그는 오랜만에 긴장을 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내일 검열에서 완벽한 서류와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장비들을 보며 경탄할 서지수 사단장의 얼굴 그리고 보기 좋게 한 방 먹였다는 통쾌함이 그려지고 있었다. 중령님, 황보태산 중령님, 일어나십시오.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작전과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의 단잠을 깨웠다. 이 새벽에 무슨 소란이야? 짜증을 내며 문을 연 황보 중령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색이 된 작전과장과 그 뒤에 서 있는 헌병들의 굳은 얼굴이었다. 지금 사단 감찰부에서 부대를 급습했습니다. 모든 시설이 통제되었고 사단장님의 명령이라며 중령님을 지금 즉시 대대본부로 동행하라고 합니다. 황보 중령의 뇌가 정지하는 듯 했다. 새벽의 기습? 검열은 내일이 아니었나? 그는 본능적인 위기를 감지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이것은 검열이 아니라 범죄 현장을 덮치는 급습이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무슨 근거로 이따위 짓을 하는 거야? 내가 직접 사단장과 통화하겠다. 그가 소리치며 전화를 잡으려 했지만 헌병 장교가 조용히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사단장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중령님의 모든 통신은 제한됩니다. 순순히 동행해 주시지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속옷 바람으로 끌려 나오다시피 차에 태워져 자신의 왕국이었던 대대본부로 향했다.
새벽 여명 속 분주하게 움직이는 감찰부 요원들과 여기저기서 통제당한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부하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가 일주일간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해가 뜨기도 전에 허물어지고 있었다. 대대본부 상황실. 그곳에는 이미 서지수 소장이 군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거대한 상황판에 맹호대대의 모든 자산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황보 중령. 검열을 하루 앞당겼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서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황보 중령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다. 좋습니다. 그럼 중령이 그토록 자랑하던 맹호대대의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군수 창고부터 봅시다. 서지수와 황보 중령 그리고 검열단은 군수 창고로 향했다. 군수과장 최대현 대위는 거의 혼절하기 직전의 얼굴로 서 있었다. 검열관들은 그가 밤새 조작한 재물조사표와 실제 물자들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다. 보고합니다. 어급 전투화 100쪽, 장부상 재고와 실물 일치하지 않습니다. 폐기 등급 D급 전투화 수십 쪽이 어급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보고합니다. 신형 방독면 정화통, 장부상 500개, 실물 250개. 나머지 250개는 유효기간이 5년이나 지난 구형 정화통입니다. 곳곳에서 허위 보고가 터져나왔다. 최 대위가 공들여 쌓았던 숫자의 탑은 진실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황보 중령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먹만 꽉 쥘 뿐이었다. 서지수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비고로 가지. 정비고는 이번 기만 행위의 심장이었다. 황보 중령은 내심 장비는 직접 시동을 걸어보기 전까진 모를 거야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다. 정비고 앞에는 모든 K200 장갑차와 K55 자주포가 위용을 뽐내며 도열해 있었다. 겉모습은 가출고된 신품처럼 완벽하게 도색되어 있었다. 서지수는 나란히 서 있는 장갑차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길이 한 장갑차의 엔진룸 근처 희미하게 남아있는 기름 자국에 잠시 머물렀다. 황보 중령. 예, 사단장님. 중령이 작성하여 나에게 보고한 전투장비 가동 준비 보고서에는 이곳의 모든 궤도 장비가 100% 완벽한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전장에 투입될 수 있다고 되어 있더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황보 중령은 마지막 자존심으로 거짓말을 내뱉었다. 서지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황보 중령에게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좋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시죠. 서지수는 정비 반장과 조종수들을 향해 명령했다. 지금부터 내가 지정하는 장비에 시동을 건다. 첫 번째는 저기 세 번째 장갑차. 다섯 번째,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자주포까지. 전원 시동 실시. 지목된 장비의 조종수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운전석에 올라탔다. 정비 반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하필이면 서지수 소장이 지목한 장비들은 모두 다른 장비의 부품을 떼어다 억지로 짜깁기한 가장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이었다. 시동. 정비 반장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와 함께 조종수들이 떨리는 손으로 시동키를 돌렸다. 푸드득 컥컥. 첫 번째 장갑차는 시동이 걸리는가 싶더니 이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시동이 꺼져버렸다. 기기기기. 두 번째 장갑차는 쇳소리만 요란하게 울릴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콰르릉 쾅. 마지막 자주포는 시동과 동시에 엔진룸에서 작은 폭발음이 들리며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정비고 앞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완벽하게 도열해 있던 강철의 거인들은 사실 속이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일주일간의 밤샘 작업과 기만으로 쌓아 올린 거짓말이 단 몇 분 만에 처참한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서지수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황보 중령의 완벽한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시동이 꺼진 장갑차 앞으로 걸어가 그의 눈앞에서 보고서를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내던졌다. 종이 조각들은 기름때 묻은 바닥 위로 힘없이 흩어졌다. 이것이 중령이 말한 맹호대대의 진정한 힘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수백 개의 폭탄이 터지는 것보다 더 큰 파괴력으로 황보 중령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당신의 거짓말이, 고철 덩어리에 페인트 칠을 해서 만든 이 가짜 위용이 당신이 지키고 싶었던 명예와 자존심의 실체였나? 황보 태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의 가면은 벗겨졌고 그가 쌓아 올린 성은 허물어졌다. 그의 왕국은 폐허가 되었다.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며 그의 거짓된 위용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하고 초라한 민낯이 칠성부대 전체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맹호대대의 새벽은 스캔들로 밝아왔다. 사단 감찰부의 기습적인 실태 조사는 칠성부대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황보태산 중령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 사실을 넘어 철옹성 같던 구시대적 군대 문화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다. 부대 내에서는 흉흉한 소문과 함께 억눌려왔던 목소리들이 조금씩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서지수 소장은 이 사건을 조용히 덮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을 넘어 그 부위가 왜 썩을 수밖에 없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고 모든 장병들 앞에서 투명하게 공개하여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사단 본부 대회의실에 특별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피의자인 황보태산 중령은 물론 주요 관련자들과 참고인들이 모두 소환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위원회가 아니었다. 황보태산의 리더십과 맹호대대의 문화를 공개적으로 심판하는 일종의 군사법정이었다. 회의실 중앙에 황보 중령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양옆으로는 헌병들이 서서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었다. 상석에는 서지수 소장이 위원장 자격으로 앉았고 양옆으로 사단 참모장과 각 처부장들이 배석했다. 지금부터 제7보병사단 특별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지수의 선언과 함께 무거운 공기가 회의실을 짓눌렀다. 첫 번째 증인으로 군수과장 최대현 대위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차마 황보 중령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다. 저는 대대장님의 지시에 따라 군수품 재고 현황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폐기 대상 물자를 정상 물품으로 둔갑시켰고 존재하지 않는 물품을 장부상에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왜 그런 지시를 따랐습니까? 그것이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법무참모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 대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대대장님은 평소에도 자신의 지시에 토를 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저는 이 부대에서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제 부하들에게까지 불이익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의 증언은 황보 중령의 범죄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그의 강압적이고 독선적인 지휘 스타일에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다음 증인은 정비 반장이었다. 그는 장갑차 부품을 돌려막기 했던 과정을 상세히 증언하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였는지 설명했다. 멀쩡한 장비의 핵심 부품을 떼어내 다른 장비에 옮겨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건강한 사람의 심장을 떼어 위독한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심장이 뛸지 몰라도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검열 당일 사단장님께서 무리하게 기동이라도 지시하셨다면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나 폭발로 이어져 조종수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비 반장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이것은 단순한 기만 행위를 넘어 부하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살인 미수나 다름없었다. 황보 중령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리다 못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마지막 증인으로 오아린 소위가 호출되었다. 그녀의 등장에 황보 중령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일의 배신자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서지수 소장은 익명의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그녀에게 부대 생활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오 소위, 맹호대대의 부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특히 여군들이 복무하기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오아린 소위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용기 내어 쏟아내기 시작했다. 맹호대대는 여군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전투력을 보조하는 존재, 혹은 배려가 필요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식당에서의 차별은 그중 가장 가시적인 사례일 뿐이었습니다. 훈련에서 좋은 성과를 내도 여자치고는 잘한다는 말을 들어야 했고 힘든 내색이라도 하면 역시 여자는 안 된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동등한 전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황보 중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대대장님께서는 늘 강한 군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느낀 것은 강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없고 부당함에 침묵해야 하며 오직 지시에 복종하는 것만이 강요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억압적인 문화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아린 소위의 증언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말은 황보 중령의 죄를 묻는 것을 넘어 맹호대대, 나아가 군 전체에 만연한 낡은 관행과 문화를 향한 고발이었다. 모든 증언이 끝나고 황보 중령에게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전히 굽히지 않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은 부대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적 앞에서는 피를 흘릴지언정 검열 따위로 맹호대대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소 거칠고 무리한 방식이었을지는 몰라도 저의 충심만은 의심받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 군대가 나약해진 것은 사단장님처럼 원칙과 규정만 따지는 부드러운 리더십 때문입니다. 군대는 때로 불법과 편법을 감수하더라도 이겨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의 궤변은 그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었다. 서지수 소장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황보태산 중령. 당신은 아직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군. 당신이 말하는 명예는 거짓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에 불과했어. 당신이 말하는 충심은 국가와 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아집과 독선을 지키기 위한 이기심이었을 뿐이요. 그녀는 회의실을 가득 메운 참모들과 증인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정한 강군은 완벽한 서류나 100%의 장비 가동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하 간의 굳건한 신뢰, 부하의 목숨을 내 목숨처럼 여기는 책임감, 그리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짓밟았다. 당신은 맹호대대를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속부터 썩어 문드러지게 만든 암적인 존재였다. 서지수는 판결을 내리듯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에 본관은 제7보병사단장으로서 황보태산 중령을 오늘부로 맹호대 대장 보직에서 즉시 해임한다. 또한 허위 공문서 작성, 군용물 관리법 위반, 직권 남용 및 부하의 생명을 위협한 행위에 대하여 육군중앙수사단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군사재판에 회부할 것을 명한다. 망치 소리가 울리는 듯한 선고였다.
황보 중령의 두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의 군 생활은, 아니 그의 인생은 이 순간 끝이 났다. 헌병들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힘없이 끌려나갔다. 서지수는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의 일을 잊지 마시오. 이것은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오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진통입니다. 칠성부대는 오늘부터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황보태사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을. 그의 뒤에는 이와 같은 부패와 비리를 묵인하고 조장해온 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적이 도사리고 있음을. 진정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황보태산 중령의 극적인 보직 해임과 군사재판 회부 소식은 강원도 전방의 야전 부대를 넘어 군 전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서지수 소장의 이름은 인략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젊은 장교들과 사병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결단력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들도 늘어났다. 특히 군의 오랜 관행과 질서 속에서 안락함을 누려온 고위 장성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여자 군대의 화합을 깨트리는 이단아라는 수군거림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서지수는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맹호대대 사건을 계기로 사단 전체의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한 불시 전투 준비 태세 점검을 정례화했고 사단장 직통 소통 신문고를 활성화하여 하급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보는 칠성 부대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 놓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황보태산 사건을 조사하던 수사관이 그녀를 비공식적으로 찾아왔다. 사단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황보 중령의 비리를 파헤치다 보니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내민 자료에는 맹호대대를 넘어 사단 군수처 그리고 상급 부대인 군단, 심지어 육군 본부 군수사령부까지 이어지는 수상한 자금과 물자의 흐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황보 중령이 허위로 보고한 군수품들 중 일부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물품이었습니다. 장부상으로만 존재하고 그 물품에 해당하는 예산은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특정 방산업체들과 군 고위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었다. 황보 중령 같은 야전 지휘관들은 그 카르텔의 가장 말단에서 자신들의 안위와 진급을 위해 묵인하고 동조하며 부스러기를 챙겨온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들의 비호 아래 군수품 납품 비리, 예산 횡령 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카르텔의 정점에는 육군 군수사령관인 진명준 대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군내 사조직의 핵심 인물이며 정재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명준 대장. 육사 출신의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군의 실세 중의 실세. 서지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부패한 중령 한 명을 상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군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서지수의 수사 확대 요구는 곧바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다. 육군 본부에서는 야전 사단장이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 군 내부의 문제를 너무 크게 키워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한다는 식의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요청하는 자료들은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부되었고 함께 일하던 참모들 중 일부는 다른 보직으로 갑작스럽게 발령이 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언론에서 그녀를 공격하는 기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한 보수 언론은 여성 장군의 과잉 의혹, 최전방 부대 전투력 약화시키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녀의 개혁이 오히려 부대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에는 익명의 군 관계자 인터뷰를 인용하여 서지수 사단장의 독단적인 지휘 스타일 때문에 부대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명백한 흑색 선전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서 소장, 요즘 너무 의욕이 앞서는 것 아닌가? 총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맹호대대 건은 황보 중령 개인의 비리로 매듭 짓고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 더 이상 파헤치다 보면 서 소장도 다칠 수 있어. 군대라는 게 혼자서 정의감만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다는 말도 있지 않나. 그것은 회유이자 협박이었다. 거대한 카르텔의 힘이 군 최고 수뇌부까지 미치고 있음을 의미했다. 여기서 멈추면 그녀는 사단장으로서의 지위를 보전하고 무사히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싸우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자리를 보전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총장님, 물이 썩어 고기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은 지휘관의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가겠습니다. 서지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불탔다. 그녀는 고립무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개혁을 지지하는 수많은 젊은 장교들과 병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정의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그녀는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 군 내부의 자정 능력이 마비된 이상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동안 은밀히 모아온 비리 관련 자료들을 정리했다. 황보 중령의 재판 기록, 군수품 허위 보고서, 그리고 카르텔의 실체를 암시하는 각종 증거들. 그리고 그녀는 군인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결단을 내렸다. 바로 언론을 통한 진실 폭로였다. 그녀는 평소 군 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온 한 방송사의 탐사보도 팀에 접촉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 서지수입니다. 여러분께 우리 군의 썩어버린 심장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며칠 후 황금 시간대 시사 프로그램에서 별들의 검은 거래, 군납 비리 카르텔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방송이 전국으로 송출되었다. 방송에는 서지수 사단장이 직접 출연했다. 그녀는 군복을 입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이 확인한 군 내부의 비리 실태를 낱낱이 폭로했다. 모자이크 처리된 증거 자료들과 익명의 내부 고발자들의 인터뷰가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방송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현역 사단장이 직접 방송에 출연하여 군의 치부를 폭로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국방부는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다. 진명준 대장을 비롯한 부패 카르텔은 경로했다. 그들은 서지수를 군의 명예를 팔아먹은 배신자로 규정하고 그녀를 즉시 보직 해임하라고 국방부를 압박했다. 군 내부에서는 그녀에 대한 긴급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생명은 경각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거대한 그림자는 이미 빛 아래로 그 실체를 드러낸 후였다. 국민적 분노와 언론의 집중포화 앞에서 군 수뇌부도 더 이상 진실을 덮을 수 없었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군 비리 척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조사위원회 발족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서지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동시에 특별조사위원회의 핵심 참고인이자 개혁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보이지 않던 적 거대한 그림자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고 있었다.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서지수 소장의 폭로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핵폭탄이었다. 여론은 그녀를 철의 여인,
군을 구한 영웅이라 칭송했지만 그녀가 몸담고 있던 군 조직 내에서 그녀는 순식간에 가장 위험한 내부의 적이 되어 있었다. 진명준 대장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부패 카르텔은 생존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반격에 나섰다. 그녀가 지휘하던 7사단, 7성부대는 순식간에 고립된 섬이 되었다. 상급 부대인 군단에서는 사소한 트집을 잡아 하루가 멀다 하고 감찰팀을 내려보냈고 모든 행정 및 작전 보고는 서지수 사단장을 건너뛰고 부사단장에게 직접 보고하라는 지침이 은밀하게 하달되었다. 그녀는 사단장이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명령을 내릴 수 없는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했다. 충성스럽던 부하들조차 그녀에게 보고하는 것을 주저했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마주치는 장교들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조직이 이제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 그녀를 옥죄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카르텔의 칼날이 그녀의 목을 직접 겨누었다.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위반 품위유지 의무, 비밀 엄수 의무를 명목으로 한 국방부 특별징계위원회가 소집된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 군 내부에서는 이미 결과가 정해진 요식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위원장은 진명준 대장의 육사 동기였고 위원들 대부분이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장성들이었다. 이것은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서지수를 합법적으로 군에서 축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처형대였다. 징계위원회 당일 서지수는 홀로 국방부의 거대한 회의실로 들어섰다. 이전 같았으면 그녀를 수행했을 부관도 운전병도 없었다. 사면 초과라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디귿자 형태로 놓인 테이블에는 10명 남짓의 장성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그녀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적애 그리고 일말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서지수 소장. 본인의 행위가 군 전체의 명예를 얼마나 실추시켰는지 알고 있는가? 위원장의 첫 질문부터가 편파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폭로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직 그것을 밖으로 드러냈다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고 있었다. 위원장님, 저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아니라 군의 명예를 좀먹고 있던 암덩어리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골마 터지기 직전에 상처를 외면하고 덮어두는 것이야말로 군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서지수는 주눅 들지 않고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들은 논리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녀의 굴복이었다. 궤변. 군대는 상명하복의 조직이다. 어떤 문제가 있든 내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했어야지 대중을 선동하는 방식으로 군을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나 다름없어. 한 위원이 책상을 치며 고함을 쳤다. 곳곳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내부 절차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내부 절차가 진명준 대장의 손아귀 안에서 완벽히 마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했다. 내부 절차는 이미 묵살되었습니다. 저의 보고는 번번이 거부당했고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은 위협받았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침묵하고 부패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맹세했지 썩어빠진 이익 집단에 충성을 맹세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항변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회의실을 맴돌다 사라졌다.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다. 온갖 모욕적인 질문과 인신공격이 이어졌다. 여성 장군으로서 공명심에 눈이 멀어 쇼를 한 것 아니냐, 정치에 입문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식의 저열한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법무실 소속 장교가 위원장에게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다. 쪽지를 읽은 위원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서지수는 직감했다. 무언가 그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징계위원회를 잠시 정회하겠다. 위원장의 말에 다른 위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일방적인 신문 끝에 예정된 수순대로 그녀의 파면을 의결하기 직전이었다. 위원들은 웅성거리며 회의실을 나갔고 서지수는 홀로 텅 빈 회의실에 남았다. 잠시 후 위원장이 굳은 얼굴로 돌아왔다. 그의 태도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서지수 소장, 오늘 징계위원회는 이만 종료한다. 최종 의결은 추후에 다시 통보하도록 하겠다. 그리고는 마치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서지수는 어리둥절했지만 곧이어 회의실로 들어서는 낯선 얼굴들을 보고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 그들의 손에는 법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대통령 직속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서지수 소장님 되십니까? 위원회 소속 박영진 검사입니다. 중년의 검사가 그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희는 오늘부로 국방부 특별징계위원회의 모든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합니다. 또한 본 징계위원회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핵심 증인을 압박하려는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는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검사의 말은 회의실 밖까지 울려 퍼졌다. 복도에 서 있던 징계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그들은 서지수를 심판하는 심판관이었지만 이제는 거대한 부패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한 공범으로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 신세가 되었다. 그들은 서지수의 군복을 벗기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계급장이 먼저 떨어져 나갈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서지수는 자신을 올가매던 사면초가의 포위망에 외부에서 날아온 강력한 한 줄기 빛이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녀의 외로운 투쟁은 이제 국가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징계위원회가 사법 방해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 이하 특조위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은 전세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서지수를 제거하려던 부패 카르텔의 시도는 오히려 그들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 서지수는 징계가 보류된 채 핵심 참고인 신분으로 특조위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비록 사단장으로서의 실권은 여전히 정지된 상태였지만 그녀는 군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강력한 위치에서 반격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특조위 사무실. 서지수는 박영진 검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군 출신이 아니었기에 어떤 선입견이나 이해관계 없이 오직 진실과 증거에만 집중하는 인물이었다. 소장님, 이제부터는 저희가 소장님의 방패이자 창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군 내부의 작동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 저희에게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되어 주십시오. 진명준 대장과 그 일당들이 숨겨놓은 증거, 그들이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을 증인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서지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역습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접촉한 인물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에 있었던 오아린 소위였다. 보안이 유지되는 안전가옥에서 만난 오 소위의 얼굴에는 그간의 마음고생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다. 사단장님, 아니 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 소위는 서지수에게 맹호대대의 후일담을 전해주었다. 황보 중령이 사라진 후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합리적인 인물이었지만 부대 내에는 여전히 황보 중령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특히 황보 중령의 신복이었던 몇몇 간부들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최대현 대위전 군수과장과 정비반장을 노골적으로 따돌리고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최 대위님은 너만 입 다물었으면 모두가 무사했을 것이라는 협박에 시달리다 최근 다른 부대로 전출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정비반장님은 아예 병가를 내고 부대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대로 입을 닫아버리면 황보 중령의 개인 비리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결정적인 정보였다. 서지수는 즉시 이 사실을 박 검사에게 알렸고 특조위는 최 대위와 정비반장의 신병을 즉시 확보했다. 처음에는 보복을 두려워하며 입을 열기 주저하던 그들이었지만 특조위의 철저한 신변 보호 약속과 서지수 소장이 직접 전하는 진심 어린 설득에 마침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사실 황보 중령님이 조작하라고 지시했던 서류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해 온 진짜 장부 사본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까 두려워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둔 보험이었습니다. 최 대위가 내민 USB에는 지난 수년간 맹호대대와 사단 군수처 그리고 상급부대 사이에 오고 간 군수품 거래의 추악한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존재하지 않는 물품을 거래한 것처럼 꾸민 서류, 납품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챙긴 내역,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의 번호까지. 그것은 부패 카르텔의 실체를 증명할 스모킹 건이었다. 정비반장 역시 진명준 군수사령관이 직접 특정 방산업체의 부품만을 사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던 사실과 그 부품들의 잦은 고장과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번번이 묵살되었던 기록을 증언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증거와 증언을 확보한 특조위의 칼날은 이제 거악의 심장을 향했다. 박영진 검사의 지휘 아래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육군 군수사령부와 문제의 방산업체 본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군사시설에 대한 민간 검찰의 압수수색은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대통령 직속 기구인 특조위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서지수는 특조위의 자문위원 자격으로 군수사령부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했다. 그녀의 등장은 군수사령부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어제까지 자신들이 제거하려 했던 적이 이제는 자신들을 심판하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압수수색의 최종 목적지는 군수사령관 진명준 대장의 집무실이었다. 진 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 들이닥친 수사관들 앞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태도를 유지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민간인들이 함부로 날뛰는 거지.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군사시설 무단 침입죄로 전원 체포하겠어. 그의 오만한 태도는 자신의 힘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서지수는 알고 있었다. 가장 오만한 자가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법이라는 것을. 최 대위가 넘겨준 비밀 장부에는 진 대장이 공식적인 서류 외에 개인적인 비자금 내역을 기록해둔 비밀 금고의 위치가 명시되어 있었다. 진명준 대장. 집무실 벽에 걸린 저 멸사봉공 액자 뒤에 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지수의 말에 진 대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박 검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관들에게 지시했다. 영장에 명시된 대로 해당 지점에 대한 강제 개방을 실시한다. 수사관들이 액자를 떼어내고 최첨단 장비로 벽의 내부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이내 숨겨진 금고의 위치가 드러났다. 드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동안 진명준 대장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그의 철옹성 같던 평정심이 무너지고 있었다. 철커그. 마침내 육중한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을 확인한 수사관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 안에는 서류 뭉치는 물론 수십 개의 골드바와 미화 다발,
그리고 수많은 차명 계좌의 예금 통장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검은 돈의 입출금 내역이 꼼꼼하게 기록된 비밀 장부가 맨 위에 놓여 있었다. 진명준 대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서지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가 시작한 역습은 이제 이 나라의 군을 좀먹어온 거대한 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기 위한 거대한 진격의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진명준 대장의 비밀 금고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증거들은 대한민국 국방부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비밀 장부에는 지난 10여 년간 군수 비리를 통해 조성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내역과 그 돈이 흘러들어간 군 고위 인사, 정치인, 언론인들의 명단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별들이 실은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거대한 거머리 떼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특조위의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장부에 이름이 오른 장성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방산업체 대표는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악의 카르텔은 외부의 강력한 충격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붕괴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청문회는 전 국민의 관심 속에 TV로 생중계되었다. 이 사건의 주범인 진명준 전 대장 사건 직후 파면되었다과 이 거대한 비리를 세상에 알린 서지수 예비역 소장 청문회를 앞두고 명예로운 전역을 선택했다의 증인으로 마주 앉았다. 한때 하늘과 땅 사이의 상하 관계였던 두 사람은 이제 피의자와 내부 고발자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된 것이다. 먼저 증인석에 선 진명준은 끝까지 오만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이번 사건을 군을 흔들려는 외부 세력과 개인의 영달에 눈이 먼한 여성 장교의 정치적 음모로 몰아갔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40년간 오직 국가에 충성해온 군인입니다. 저의 불찰로 부하들의 비리를 막지 못한 점은 통감하지만 제가 직접 비리에 가담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모함입니다. 저 서지수라는 여자는 자신의 진급 실패에 대한 불만을 품고 군 전체를 모욕하는 용서받지 못할 배신자일 뿐입니다.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청문회장은 술렁였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증인으로 나선 서지수는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군인의 위엄 대신 진실을 향한 확신과 단단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진명준의 주장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그가 어떻게 군의 신뢰 시스템을 악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는지, 그 과정에서 최전방의 병사들이 얼마나 열악한 보급품과 위험한 장비에 노출되었는지를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진명준 씨는 충성을 말하지만 그의 충성은 국가가 아닌 돈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명예를 말하지만 그의 명예는 국민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거짓된 탑이었습니다. 군인의 가장 큰 명예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묵묵하게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병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명예를 스스로 내버렸습니다. 청문회의 클라이맥스. 박영진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다. 그것은 진명준의 비밀 장부에 기록된 한 방산업체로부터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로 수십억 원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내역이었다. 빼도 박도 못할 뇌물의 증거였다. 피의자 진명준. 이 자금 이체 내역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아들의 유학 자금과 사업 자금으로 쓰인 이 돈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검은 거래의 대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카메라가 진명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패배와 절망의 빛이 드러났다.
그는 무언가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이내 이성을 잃고 말았다. 시끄러워. 내년 때문에. 감히 여자가 나를.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증인석에 앉아있던 서지수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눈은 증오와 광기로 이글거렸다.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국회 경위들이 달려들어 그의 몸을 제압했지만 그의 추악한 마지막 발악은 이미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후였다. 한때 군을 호령하던 대장의 마지막 모습은 이성을 잃고 달려드는 한 마리의 짐승과도 같았다. 그것은 그의 완전한 몰락이자 그가 쌓아올린 모든 거짓된 위엄이 무너져 내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청문회는 그렇게 끝이 났다. 진명준을 비롯한 수십 명의 전현직 장성들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구속 기소되었고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대의 비리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군의 전면적인 개혁을 약속했고 서지수의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서지수는 청문회장을 걸어 나왔다.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녀는 인파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오아린 소위와 나선우 대위,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최대현 씨까지. 그들은 그녀의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을 함께 버텨준 진정한 전우들이었다. 서지수는 그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길고 어두웠던 싸움은 끝났다. 그녀는 비록 군복을 벗었지만 군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명예와 정의를 지켜냈다. 그녀는 무너진 심연 속에서 대한민국 군이 다시 나아갈 한 줄기 빛을 만들어낸 것이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워 보였다.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군사비리 사건의 광풍이 잦아들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서지수의 용기 있는 폭로와 특조 위의 대대적인 수술은 군에 깊이 박혀있던 환부를 도려냈다. 수십 명의 부패한 장성들이 군복을 벗고 법의 심판을 받았으며 그 빈자리는 능력과 청렴함을 갖춘 새로운 인재들로 채워졌다. 군 개혁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고통스럽지만 실제하는 현실이 되어 군 전체에 스며들고 있었다. 서지수는 이제 예비역 소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군복은 벗었지만 세상은 그녀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군 개혁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또 올바른 리더십을 갈망하는 수많은 조직의 강연자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녀의 군 생활이 시작되었던 곳이자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가 시작되는 곳 서울 공릉동의 육군사관학교 교단에 서 있었다. 리더십은 지위가 아니라 책임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어깨에 달게 될 다이아몬드 계급장은 여러분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부하들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라는 그 무거운 책임의 무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빛나는 수백 명의 사관생도들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숨죽여 집중하고 있었다. 과거의 육사가 상명하복과 수능을 가르치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비판적 사고와 소통, 그리고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가르치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지수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였다. 강연이 끝나고 생도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그녀는 교정을 거닐었다. 가을 햇살이 화랑대의 교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때 저만치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듯 깊게 팬 주름, 그리고 한때 태산처럼 단단했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서지수는 그가 누구인지 직감했다. 황보태산. 그는 군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얼마 전 만기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든 계급과 명예를 박탈당한 채
이제 그는 그저 평범한 중년의 민간인이었다. 그는 서지수의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 안에는 원망도 동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오랜 침묵 끝에 황보태산이 겨우 쥐어짜낸 한마디였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제가 모든 것이 다 잘못했습니다. 사단장님께 아니 서지수 씨께 저질렀던 무례와 폭언, 그리고 제가 괴롭혔던 모든 부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오만함과 분노 대신 깊은 회한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저는 감옥에서 매일 밤을 후회하며 보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는지, 무엇이 저를 그런 괴물로 만들었는지 저는 제가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부하들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군기를 잡고 약한 소리를 하는 놈들을 짓밟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안의 불안함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가장 비겁한 발악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그는 서지수라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여자라는 존재가 자신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인한 신념과 용기를 가졌다는 것을 목도하며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다.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을 제대로 마주 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저는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다만 제 입으로 직접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때문에 고통받았던 모든 분들께, 그리고 저의 어리석음으로 군 전체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는 서지수를 향해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한때 태산처럼 굳건했던 그의 등이 이제는 굽은 산맥처럼 초라하게 휘어 있었다. 서지수는 그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의 사과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상처를 주었던 젊은 군인들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망가뜨렸던 것들만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일 겁니다. 그녀의 말은 용서도 심판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실패한 인간에게 건네는 마지막 기회이자 방향 제시였다. 황보태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전처럼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는 않았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 어느새 다가온 오아린 대위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막 고등군사반 교육을 수료하고 최전방 GOP 대대의 중대장으로 부임을 앞두고 있었다. 앳된 소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과 책임감으로 빛나는 지휘관의 모습이 역력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이제야 길었던 전쟁이 정말로 끝난 것 같군. 두 사람은 나란히 교정을 걸었다. 오 대위는 바뀐 군의 풍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는 여군이라는 이유로 훈련에서 열외되거나 식사 순서를 강요받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게 되었다. 계급과 성별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인품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모두 소장님 덕분입니다. 소장님께서 혼자 그 어둠과 싸워주셨기에 저희가 이렇게 빗속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지수는 오 대위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혼자 한 일이 아니야. 그 시작은 부당함 속에서도 군인의 본분을 잃지 않으려 했던 자네 같은 젊은 군인들의 양심이었네.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준 동료들의 용기,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선택해준 이들의 고뇌가 모여 거대한 벽을 무너뜨린 걸세.
그녀는 저 멀리 연병장에서 함성을 지르며 훈련하는 생도들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는 남자 생도와 여자 생도가 동등하게 땀 흘리며 함께 달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지수의 가슴에 깊고 따뜻한 깨달음이 차올랐다. 진정한 리더는 가장 높은 곳에서 홀로 밝게 빛나는 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밤하늘 그 자체가 되어 크고 작은 모든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묵묵히 그들을 품어주는 존재였다. 자신은 그저 그 밤하늘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다. 서지수는 미소 지었다. 그녀가 뿌린 씨앗들은 이제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숲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군복을 벗고 떠나온 이곳은 이제 그녀가 없어도 스스로를 정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얻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이룬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 새로운 지평선 위로 수많은 별들이 함께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